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루하루를 반복되는 업무와 지친 일상 속에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기대하던 주말이 찾아왔고 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대청소를 하기로 결심했다. 청소를 하던 중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내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지만 특별히 열어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상자를 열자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분명 이전 집주인의 것임이 분명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낡은 사진첩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집과 동일한 모습들이 찍혀 있었지만 뭔가 조금씩 달랐다. 마지막 몇 장은 특히 이상했는데 사진이 찍힌 방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사진 속 방에 서 있었고 검은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눈을 뜨고 보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상한 기분을 털어내려 애썼지만 집에 대한 섬뜩함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때부터였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단순히 내 착각이라 생각했다. 오래된 집이니 낡아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발자국 소리가 집안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불을 켜고 방을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무당을 찾아가 보라고 충고했다. 평소라면 미신 따위 믿지 않았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무당을 찾기로 했다. 무당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진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가 아니야.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원혼이야. 무당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첩과 상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되도록 빨리 상자를 처리했고 기이한 소리들은 멈추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 후 나는 회사 컴퓨터를 하던 중 우연히 사진을 정리하던 프로그램을 켰는데 그곳에는 볼 수 없던 폴더가 하나 있었다. 폴더를 열어보니 그곳엔 집 내부의 사진들과 함께 내가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들 속에 그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아무리 상자를 치웠다 해도 무언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고 나는 결국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는 많은 돈이 드는 선택이었지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로는 더 이상 무서운 경험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가 이사를 한 날 밤에도 잠시 마주했던 꿈 속에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하며 잠든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장문의 글로 올라왔지만 글쓴이는 그 이후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 글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글이 올라온 집 근처에 살던 일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증언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인터넷 카페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몇 명의 손님들만이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카페 주인인 민수는 가게를 정리하며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꽤 늦어 문을 닫으려는 찰나 문이 덜컥 열리고 낯선 손님이 하나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민수는 별다른 말 없이 가게 운영을 이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렸다. 민수는 그가 혼자서 게임을 하거나 채팅 같은 걸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손님이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졌고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손님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슬쩍 다가가서 화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열려 있었지만 웹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눈을 비비고 한 번 더 화면을 살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손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듯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다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손님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이 출구야.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 말에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손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입력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불길한 정적만이 흘렀다. 잠시 후 손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민수에게 컴퓨터를 가리켰다.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길이 시작됩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손님의 행동을 단지 피곤한 사람의 옅은 소리라고 치부하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민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 낯선 손님이 카페를 떠난 후 실종됐다는 소식이었다.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로 그때 인터넷 카페의 모든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이상한 문구가 떠올랐다. 길을 따라가면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민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컴퓨터 화면 너머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두운 숲, 안개 낀 길, 그 길의 끝에는 흐릿하게나마 흐릿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손님이 말했던 출구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망설임 끝에 마치 이끌리듯 가상의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화면에서는 숲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나타났고 민수는 가상의 인물처럼 숲속을 걸어갔다. 탁한 안개 사이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점점 뚜렷해지더니 민수를 향한 경고로 변해갔다. 돌아가라, 여긴 너의 곳이 아니야. 민수는 두려움에 억눌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출구라 불리는 곳에 도달했다. 거기서 그는 이전에 그 손님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현실과 연결된 그 어떤 비밀스러운 실험이었고 손님은 그 실험의 희생자였던 것. 그러나 민수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도 전에 화면은 갑작스레 꺼졌고 그는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다. 그 후로 인터넷 카페는 그날 밤의 일로 인해 폐업하였고 민수는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흔적만을 남긴 채 마을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의 전에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로 남았다. 누군가가 진실을 찾겠다고 하면 어김없이 계속 이어지는 끔찍한 운명의 이야기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그 카페 자리에는 이제 무성한 풀만이 자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간혹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 길을 가지 마라 는 경고와 함께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배출해왔지만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결국 폐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폐교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쯤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한 명, 마을 주민인 김씨가 겪었던 이야기가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마을 주민 몇 명과 함께 그 폐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빛조차 비치지 않은 채 그들은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폐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교문을 들어섰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여느 폐교처럼 낡고 황량한 모습이었지요. 교실의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교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몇몇 벽에는 아이들의 낙서가 아직 남아 있었고 선생님의 이름과 그날의 날짜가 적힌 칠판이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김씨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무언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며 무시했지만 점점 더 그 느낌은 강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뒤를 돌아섰고 그들의 시선 끝에 있던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형체, 그것은 흰 드레스를 입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저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고 그저 장난치는 아이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김씨는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아이는 그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 후다닥 교실에서 나와 복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느샌가 복도 끝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이는 천천히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손짓이었지요.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밀치며 출구를 찾기 위해 달렸지만 처음 들어왔던 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그 상황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불안감에 가득 찬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상황을 정비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교실 문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곳엔 아이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때의 상황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평범한 얼굴이 아닌 마치 웃고 있는 듯했으나 웃음이 아닌 무서움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의 공포가 지나간 후 그들은 마침내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쪽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학교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그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와 똑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엉뚱한 곳을 지속적으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이 체험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몇몇 마을 주민들은 그 아이가 과거 그 학교에서 비극적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의 영혼일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김씨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폐교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출입 금지 상태가 되었고 몇몇 젊은 친구들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똑같은 아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 이후로 김씨는 미스터리한 폐교의 이야기를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